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저는 대동 48 재개발구역에서 온 김현규 조합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현대산업개발이 저희 사업지의 주 건설사로 지정되어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지금 현대산업개발의 사회적 무리와 지금 현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크나큰 손실이 예상되는 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현대산업개발 시공사 지위 해지 건으로 그 조합원 안건 발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불어 두 건의 안건이 더 상정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제 대표님을 찾아뵙게 된 이유는 그 안건에 대한 그 객관적인 설명과 보충해야 되는 사항을 듣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는 것은 시공사 선정 및 각약 해지 건에 대해서 저희 조합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저희 궁금한 점은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제가 묻자면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현대산업개발을 해지할 경우에 받게 되는 조합원들의 불이익과 아니면 반대로 현대산업개발을 해지했을 경우에 저희가 갖게 되는 그 이익이나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요즘 지금 그 구역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언론 보도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지금 시공사로 있는 상당수 현장에서 조합원들의 동요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에 가장 조합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혹시 손해배상을 나중에라도 시공자 해지를 했을 때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이 늦어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상대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불법 행위가 있느냐, 시공사 해지가 불법 행위냐라고 하는 부분을 볼 때 여러분들이 물론 뭐 그동안에 그쪽에서 뭐 자금을 대여받았던가 하는 거에 대한 이자나 뭐 이런 거는 줘야 되는 건 맞을 거고요. 후임 시공사 누가 와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게, 제 견해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조합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선정을 할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가 오히려 하자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 입찰 참여 규정을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그동안의 그 입찰 참여 규정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조합원들에게 입찰 참여 규정을 만들면서 그 시공사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그 입찰 보증금 중에서 총회 비용을 부담해라 라고 하는 입찰 참여 규정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조합도 잘못이죠. 여러분의 인근 조합도 그런 조합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조합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또 응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시공사도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시공사 선정 기준 당시에는 지금 여러분들은 2020년도에 선정을 했죠. 이 당시에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 아니라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 네, 이때도 분명히 과거에는 시공사 선정 기준이라 그랬고 2018년 2월 9일 이전에, 그런데 그때도 공정성 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프로포즈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요청을 했고 그들도 그 제안에 응낙을 했어요. 그래서 됐다라는 얘기는 시공과 관계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이권이나 그 이익을 제공을 못하도록 그 공정성 유지 의무라는 게 과거부터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하도 심하니까 아예 2020년 2월 16일자로는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심지어는 여러분 같은 경우 조합에서 또 무슨 짓을 했냐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완전 이게 일반 경쟁 입찰을 해서 시공사를 뽑으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완전한 일반 경쟁 입찰이 되려면 모든 시공사에게 제한 없이 입찰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네. 그런데 입찰을 하려고 하면 현장 설명회가 필수예요. 네, 근데 현장 설명회에다가 전체 입찰 보증금 200억이다 해놓고 현장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는 5억의 입찰 보증금을 현장 설명회 참여 보증금을 내라. 네,
그러면 맞습니다. 완전 경쟁이 될 수가 없죠. 일반 경쟁이 아니죠.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항을 제한하는 걸 뭐라 그래? 제한 경쟁이라 그러죠. 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러 못 오게 하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공사가 현장 설명회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와서 듣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고 나서 본사에 가서 보고를 하고 뭘 예를 들어서 입찰에 응할지 말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아니 어느 발주자가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 하나 듣는데 5억을 갖고 와라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까지 그런데 그런 짓을 하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일반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하는 놈 뽑겠다고 미리 짜고 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런 짓들을 과거에 아주 공공연하게 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2020년 12월 16일자로 현장 설명회에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입찰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 어떤 보증금도 받지 말아라. 그 이전에는. 여러분 조합이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조합 같은 조합을 못하게 하도록 위해서 강화를 했던 거예요. 어떤 걸. 근데 그것을 꼭 규정을 일부러 그렇게 규정을 신설했지만 그 전에 그런 일들이 올바른 짓이었으면 정부가 그걸 못하게 했겠냐고요. 네, 맞습니다. 완전 경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일반 경쟁하라고 그랬더니 미리 그렇게 짜고 설명회 들어가는데 5억 내라 그러면 누가 그걸 설명을 들어가는데 어떤 그 시공사가 가서 본사에 시공사 직원이 본사에다 결제 올려갖고 설명회 좀 갔다 오는데 5억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고 현장 설명회를 또 참여 안 하면 입찰 자격도 안 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비사업 분야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예요. 경쟁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들이 사실상에 지명해서 하는 그 미리 공사업자를 지명해 놓고 사실상 경쟁 입찰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어느 회사는 여러분 잘 다 들러리만 세우고 거기는 아예 활동을 안 하고 홍보 자체를 안 해버리고. 네. 그러면 뭐 우리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도 뭐 기호 8번, 9번 가도 찍는 놈이 어떤 있잖아요, 있기는. 네. 불과 한두 명. 네. 뭐 불과 몇 아주 소수.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놓으면 입찰인 것처럼 해놓고 설정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마저도 하기 싫어서 한 게 지금 이 짓이거든요. 그러면 들러리를 쓰려면 이런 제한은 없어야 들러리를 써주는데 현장 설명회도 못 오게끔 이렇게 막아버리면 들러리를 쓰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들러리를 쓰려면 돈을 5억을 해야 되는데 본사에다가 맞습니다. 여러분이 시공사 직원이라면 본사에다 저 어디 들러리 좀 사달라고 하는데 돈 5억 좀 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겠어요? 네. 어떤 직원이 시공사에 근무를 해본 사람이라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는 경쟁 입찰을 할 의도가 없었고 선정 과정에 불법 행위가 많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 부분을 주장을 하면 결국에는 손해배상을 당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확고한 신념이죠.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고 소송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합원이 무슨 시공사 소송한다 해서 개인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소송하면 조합원 이 무식갱이 조합원들 중에 일부는 마치 사업이 늦어지는 것처럼 시공사를 왜 시비하느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려고 하는 그런 숭고한 노력마저도 폄훼해서 그게 마치 무슨 잘못하는 양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합하고 같이. 그래서 네네. 소송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손해배상 당할 일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 조합에도 그런 데다가 총회 비용도 입찰 보증금에서 내겠다라고 아예 그렇게 각서를 쓰고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여기 보세요. 입찰 참여 준수서약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말고 여러분에게 입찰 보증금 조합 사업비 전환 집행 동의서 시공사 동의 없이 합동 설명회 비용이나 조합 총회 비용 이런 거를 무이자로 이걸 총회 비용은 무이자로 대여합니까? 예, 뭐 이런 무이자로 뭐 대여해서 사용하는데 동의한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돈을 차용을 해주려고 하면 이자를 받아야 되겠죠. 무이자라는 건 이익을 제공하는 거라서 그것도 사실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데 누가 무이자로 줍니까? 아직 시공사가 그러니까, 정식 시공사가 선정되기 전인데 그러니까 무이자로 미리 무이자로 그걸 하는데 동의한다라고 하면 내가 시공 외에 어떤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끔 금지하고 있단 말이지. 그게 공정성 유지 의무 위반이에요. 시공과 관련된 건 모르지만 내가 하면 돈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뭐 이만큼 할게라고 하는 것은 좀 지양돼야 될 바다. 그리고 아까 미리 조합에서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현장 설명회 때 보증금을 받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데 아까 사업 지연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의 문제에 있어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주장하시면 그 다음에 그 사업 지연에 관한 문제는 정말 한심한 들을 때마다 한심한 얘기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원래 시공사 선정은 법률상으로는 조합 설립 이후에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사업 시행 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서울시 조례를 박원순 시장 때 개정해 놨단 말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시공사가 장난치지 못하게끔 설계 도면도 없는데 평당 얼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공사가 와서 설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걸 못하게끔 사업 시행을 받는다는 얘기는 건축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네, 건축 심의가 건축 허가 난 대로 해서 시공사가 장난치지 못하게끔 그 공사비든 뭐든 이걸 픽스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함부로 뭐 이렇게 그 뭐 설계 변경을 핑계로 무슨 또 공사비를 올려달라든가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근데 여러분은 아직 사업시행 인가달라면 멀고 멀었어요. 근데 뭐 하려고 시공사를 이렇게 일찌감치 뽑아갖고 서울은 사업시행 전에 시공사 한 군데도 안 뽑아요. 못 뽑아요. 뽑을 수가 없죠. 승인 안 해주니까 서울시가. 네. 그런데 하물며 뭐 이걸 지금 바꾸는데 무슨 사업이 지연된다? 그거 누가 하는 소리예요? 시공사 직원이면 그 얘기를 해도 되지만 조합원이면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아니면 시공사에서 무슨 부탁을 받고 그렇게 얘기해달라니까 여론조성 해달라니까 한다면 이해가 가요. 뭐 돈 먹고 뭐 그런 짓을 하니까요. 나라도 팔아먹는데 뭐 그까짓 거.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라면 사업 지연을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조합원들이 있다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뭘 알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시공사 선정을 너무 빨리 해놨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이해가 가요. 자금 아까 이후에 어쨌든 여러분이 자금이 없으니까 자금 조달을 편의를 위해서 좀 미리 선정했다는 거 이해가지만 서울시는 오히려 그걸 하지 못하도록 사업시행 인가 후에 하고 대신 그 전에는 서울시가 돈을 빌려주겠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공공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대전은 안 해주죠 그거를. 네. 그러니까 그런데 서울시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테니 시공사회가 돈 빌리지 말고 대신 사업시행 인가 나면 해라라고 하는 게 서울시 기준이라서 여러분들이 착공을 앞으로도 한참 후에 하기 때문에 관리처분 전에만 시공사에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지금 멀고 멀었어요 여러분들. 사업시행 건축 허가도 났는데 무슨 하면 뭐 시공사 지금 저기 한다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사업 지연은 문제가 안 되고 심지어 지금 현재 뭐 저는 객관적인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인근 구역에도 그런 구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분 좀만 조사해 보시면 될 거예요. 가면 현수막도 뭐 요란하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는 착공했는데도 지금 바꿔야 돼요. 왜요? 조합원들이 현산 구간은 안 들어가겠다 얘기하고 있고 거기는 후분양으로 진행하는데 만약에 후분양이 되면 일반 시장에서의 선호도가 지금 극히 떨어져서 신축 아파트가 붕괴된 일이 그동안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 일반 분양자들이 거기를 분양을 안 받을 게 뻔하고 그러면 그 모든 피해는 여러분들한테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각 그 조합에서 문제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이문 3구역이라는 데가 있는데 어제 날짜로 거기도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이 조합에다 요청을 해서 조합원 대표와 조합에서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간담회에 나온 내용은 뭐냐면 4월 중에 시공사 해지 선정 총회를 하겠다. 대신에 아주 공평하게 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투표를 하겠다. 일체 OS 쓰지 않겠다. 왜냐하면 OS 써서 누군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총회 때마다 OS 써서 하면 여러분의 뜻입니까? 그게 OS의 뜻이지. 그렇잖아요. 아니 중차대한 여러분의 문제를 결정하면서 왜 본인들이 안 하고 누군가 대신 제3자가 하냐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민주주의의 시비가 걸린 적이 많지만 투표의 공정성 시비가 걸린 적도 많지만 그때도 투표를 대리 투표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네. 뭐 투표한 바꿔치기 이런 건 있었지만 대신해서 투표할 방법은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왜 지금은 그 뒤로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대리 투표를 그들이 왜 의결권 행사하게 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공정하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정관 변경안도 여러분이 준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네, 저희 사업지에도 지금 OS 요원들이 그 조합원들의 의결 의사를 혼탁하게 만들던가 아니면 종용하는 행위들이 되게 팽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까지 선정 때도 그렇게 당했지만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할 때마저 OS들이 또 돌아다닌다면 이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이미 내 권리를 포기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말 그대로 주는 대로 먹어야죠.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만은 대전의 인근 구역에 지금도 고민이 깊어가는 것도 지금 현대 아이파크가 하고 있는 모든 지금 현장들의 고민은 뭐냐면
시중 가격이 또 떨어진다면서요, 아파트 가격이. 예전에도 뭐 아파트가 뭐 2억이 순식간에 급락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아파트는 이제 매매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예, 매매 재개발 가격이- 지역 같은 경우는 물건지 소유한 물건지의 가치 하락이 지금 당연히 이루어지고 그러겠죠.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 조합원 중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컨소시엄이라는 게 가치 책임은 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시공사들끼리 나눠서 공사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계층은 A사가 위에 층은 B사가 이런 방식이 아니고 네. 그렇게 어떻게 공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몇 동까지는 누구 회사, 몇 동은 몇 동까지. 근데 그걸 조합원들이 모르냐 다 알아요. 알게 되면 결국에는 그쪽 동에 배정받은 사람은 이 다음에 시장 가격도 거기는 어느 회사가 지은 구간이야 이러면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지금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거는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둔 조합에서 제가 들었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요. 지금 허그에서 현산 현장에 주택 보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현대가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 현산에서 우리가 자체 PF를 하겠다 은행에서 근데 허그 보증이 안 되고 여러분 상식적인 거예요. 허그에서 보증을 쓰지 않고 시공사가 자체 신용으로 은행에 돈을 끌어오면 이자율이 더 비쌉니다. 높습니다. 예, 저거 일반적으로 한 3%가량 위아래가량 과거에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 은행마다 그것은 교섭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은행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하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면 은행에서 이율을 높이 부를 것이고 이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비의 증가 효과가 또 대단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기 없는 브랜드로 집을 짓기 위해서 비싼 이자를 써가면서까지 지어야 한다. 이중적인 고통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따를 거예요. 지금이니까 그렇지. 이것을 과연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시공사를 바꾸지 말자라고 하는 찬성하는 저는 누구 편도 아니지만 찬성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러면 당신은 그 구간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당첨을 글로 받으라고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쪽 구간을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반대한다는 얘기는 그걸 선호하는 거잖아요. 달리 말하면 어떤 결정점에서 상당수는 이 브랜드가 싫다, 이 회사를 불안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은행 이율이 비싸진다, 보증이 안 되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자체 PF를 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자체 PF도 그 회사의 능력에 따라서 가는 것이라서 한두 개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연달아서 지금 이 시장에 수주해 놓은 모든 걸 자체 PF가 가능하겠느냐.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체 PF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무리 기업 신용도가 좋다고 해도 그 한도라는 게 명백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들이 좀 크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일반 분양자들의 반응에 대한 리스크가 가장 또 문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래서 여러분 조합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언론 보도 보시면 카페 같은 걸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컨소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컨소시엄으로 하게 되면 브랜드가 결국 없어져 버리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A사 브랜드도 못 쓰고 B사 브랜드도 못 써서 결국에는 이상한 영어로 이상한 이름을 장명을 한다든가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이 별로 인기가 없단 말이죠. 근데 단일 시공사의 브랜드를 쓰고 있는 것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조금 저기는 어느 회사가 지었어라고 하는 그런 신뢰도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컨소 현장들이 대부분 지금 깨지고 있고 시공사를 바꾸는 추세거든요. 거기는 컨소라는 이유 때문에 바꿔요. 다른 거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바꾸는 게 아니라 그런 이유에도 손배상을 각오하고도 그냥 해지를 손배 추진한다. 들어봐야 그거 거의 물어줄 거 없고 사실. 예, 결과적으로 그러면 누가 사람이 시공사를 선정도 하고 변경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물론 그 과정에서 손배할 일이 얼마나 있겠어요 막말로. 무슨 이쪽에서 크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꾸겠다면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린데다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이행해야 될 것들을 많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것들도 그쪽에 유책 사유가 많아서 손배해 줄 게 뭐가 있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방금 얘기했던 거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허그 보증이 지금 현산이 허그 보증까지 이게 저도 말씀 듣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허그 보증이 안 되게 될 경우에 비용이나 이자 측면의 말씀은 충분히 해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요번에 해지로 인해서 시공사가 교체되지 않고 시공까지 들어간다고 할 경우에 시공 이후에 지금 여러 가지 자금난하고
회사의 존립이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현상이. 당연하죠. 지금 언론 보도 보시면 지금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등록이 취소된다면 수주해 놓은 거는 공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브랜드는 이제 뭐 영원히 우리 역사 속에 사라지겠죠. 뭐 그렇게 삼익 되면은- 아파트 지금 거의 이제 사라지고 없잖아요. 재건축하면. 과거에 삼익이 얼마나 아파트 많이 지었어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시공까지 우리가 문의하게 손 놓고 있다가 시공까지 간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공사 중단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허그 보증이라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 허그 보증을 못 받을 경우에 공사 중단에 대한 리스크는 어떻게 그 리스크는 대처하십니까? 여러분 조합이 다 떠안아야죠. 말 그대로 아까 좋은 질문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간에라도 자금 사정이 또 안 좋아서 그게 못하게 되면 그때까지의 것을 허그가 이제 해야 되는데 허그라는 데도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남은 보증기관이 하나뿐이라서 과거에는 뭐 2개의 보증회사가 있었지만 그래서 자기 자본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보증을 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증 나는 못 쓰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증만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서조차 보증을 거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을 특히 뭐 찬양하든가 물론 결정하는 거는 조합원들이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걸 두둔하든가 옹호하는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우려할 문제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런 움직임이 되게 활발하고 여러분 인근조합 같은 경우는 되게 고심을 깊이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미 거기는 착공한 현장이에요. 서울에 아까 얘기한 임원 3구역도 착공한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치려고 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아직 뭐 착공도 멀었고 사업 지연도 아무 상관없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한 반발하는 조합원들이 아까 많았다고 사전에 미팅 때 얘기를 해서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신에 지금 만약 의견 조사할 때 그분들은 현상 구간으로 배치를 해줘야 될 거 아닌가 만약에 이건 당연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나는 이걸 감수할게 이대로 안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살기는 이쪽 구간에 살고 싶고 대신에 바꾸는 거는 저쪽은 일반에다 다 팔아라. 그러면 일반인들 좋아할까요? 그쪽 가고 싶을까? 만약에 우리가 극단적인 게 해보자고. 자, 이쪽으로 우리 조합으로 다 바꿔. 저쪽은 일반에 팔자. 그러면 일반은 그걸 좋아할까? 그거 소문나면 일반이 거기에 분양을 할까? 왜 우리한테는 이걸 주지라고 얘기하겠죠. 지금 저희 사업 단계가 정비계획 변경이 이제 완료되는 시점에서 대전시로 이관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시공사 관련해서는 가계약까지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저희 사업 단계와 지금 상황에 있어서 그 시공사 해지와 해지에 따른 그 결정에 있어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듯이 불이 났는데 물값 걱정하는 격의 말씀을 이제 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대표님이 만약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은 지금 저희 사업 단계와 그 상황을 고려할 때 어떠한 결정이 가장 현명하고 유리한 글쎄요, 결정이었는지. 저는 결정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여기저기서 우려하는 바를 제가 전달한 것이지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뭘 하라 말아라 얘기하는 건 극히 부적절하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합원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본다면 상당수 지금 전국의 많은 현장의 조합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냐는 조합원들이 올바르게 자기가 생각 한 번쯤 해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그 결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누구 외부 세력이 또 끼어든다든지 애당초 선정할 때 했던 OS가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조합원들 중에 시공사의 대변인 노릇을 하면서 못하게 방해를 하는 놈이 생긴다든지 하면 그거는 문제라는 거죠. 다만 어떤 결정을 하든 조합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건 맞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결정할 때는 내가 일정 부분의 리스크는 있지만 뭐 우리는 정에 못 이겨서 아니면 나는 그 회사가 특별히 좋아서 과거에 그 회사를 너무 좋아해서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반대 의견을 낼 것이고 그러나 남이 결정하는까지 반대를 하거나 조합이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떤 그 제3의 세력을 동원하거나 하는 짓은 안 해야 한단 말이죠. 네. 그럼 질문을 바꿔드리면은 지금 집행부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시공사를 해지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지가 무슨 놈이야? 아니 상대가 손해배상 한다고 그래도 지가 안 해야 될 놈이 무슨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같은 거 실제로 집행부에서 그런 사례가 없어요. 조합원을 상대로 보낸 전체 문자에서 손해배상에 관해서 천문학적인 금액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런 임원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대표가 맞을까 싶네요. 시공사의 꼬봉이면 여러분의 대표로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그리고 사업 지원에 관해서도 지금 잔뜩 겁을 주고 있어서 조합원, 조합장이라는 그러니까 조합 임원은 조합원의 대표가 맞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죠. 네. 제가 매번 안타까울 때가 뭐냐면 우리 조합을 지키는 세포트가 돼달라고 하는데 조합 임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조합을 지켜야 될 그 수비견이 시공사의 애완견이 돼 있거나 이러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죠? 조합원 입장이 되면 그냥 비유입니다, 여러분. 조합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듯이 왜 여러분의 의견을 대신 집행하는 사람이 조합의 임원이에요? 자기 생각을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건 조합 임원이 취할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법률상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라는 거, 그 다음에 총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의 의장이 되고 이사회 의장이 되고 또 하나 정관을 발의할 권한이 있고 이거 이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치 집행하는 무슨 대통령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뭘 강요를 하든가 정책을 실시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지위가, 법적 지위가. 그래서 그 사람이 시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건 매우 부적절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럼 현 집행 더구나 무슨 손해배상이 어쩌고 저쩌고 손해배상하면 그 소송에 맞서야 될 게 조합장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잘못됐다. 선정할 때부터 이건 내가 잘못해서 한 것 같으니 그러나 너도 이 똑같은 불법행위에 응했으니 너도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좀 죄송하지만 앞으로 자신 있게 물어보십시오. 입찰 지침서를 시공사가 해줬으면 해줬지 조합에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러니 그거 자체로만 그 진실만 파헤쳐져도 과연 이 조합을 입찰 지침 누가 만들었냐? 조합장이 만들었다면 정말 잘못 만든 거고요. 시공사가 만든 거로 준 거를 그대로 공보에 썼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대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도 1차 대의원회 때 입찰 지침서의 결의가 있었는데요. 그 2차 지침서에 만든 자가 누구이냐? 네. 그걸 끝까지 추궁을 했지만은 밝혀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조합이 다 그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가 아닌 다른 업체를 뽑을 때도 그 업체가 뽑을 업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입찰 지침서를 만들어주는 이런 기가 막힌 짓을 대한민국의 대다수 조합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추적해도 이 사람은 우리의 대표가 아니라 협력업체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신 있게 자 누가 작성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대답 못 할 겁니다. 네, 대답을 못하고 전혀 못해요. 어느 조합이도 마찬가지. 제시하지 못하고. 예. 그리고 저희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보내는 문자는 여러분의 비극인데요. 여러분의 대표라고 보기 어려운 짓을 한 거죠. 어떤 경우에도 아까 저한테 생각을 물어봤을 때 제가 결정권이 없고 하는 것은 제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제3자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라라 말아라는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듯이 여러분 조합장 또한 더더욱이 조합원의 대표인 조합장이 손해배상이 어쩌고 저쩌고 아니면 조합원의 의사를 지배할 짓을 하거나 아니면 무슨 OS를 써갖고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하거나 이런 짓을 한다면 그건 당장 잘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잘라야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주인이지 그들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의사결정한 걸 집행하는 사람이지 이 조합의 주인은 아니에요. 주인은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 대표님 설명을 듣고 그 당 저희 조합원 모든 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기를 이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세요. 네. 뭐 본의로 말씀드리면 아까 입찰지침서 말씀 잠깐 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창립총회 때 12호 안건으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업무 및 이익에 대한 것은 그 조합원들이 대의원한테 의결을 해주고 그 업무 사항까지 의결을 했어요. 의결 사항뿐만이 아니고 업무 집행까지요. 그것까지 이제 대의원한테 이임을 한 사항인데 그때 그 1차 대의원회 때 입찰에 관한 입찰 지침서를 결의를 하는데 당연히 그 입찰 지침서는 대의원의 의견과 업무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으며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작성을 했고 누가 의결해서 결정했는지를 추궁함에 있어서
집행부는 그 어떤 대답과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이제 그것을 아무튼 거의 모든 조합의 입찰심사를 정해놓은 업체가 정해준 대로 한다. 그래야 걔가 자기가 들어오기 위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서 입찰을 하니까 이미 대다수 시공사 그렇게 많지만 여기는 누가 작업해 놓은 거야라고 아니까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들어올까봐 보증금 내 설명 들으려면 보증금 갖고 와 이런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 사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것을 옳다고 주장하는 조합원이 있다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예. 뭐 객관성 유지한다 해놓고 흥분하는. 전 조합원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1호 안건 이후에 지금 2개의 안건을 더 같이 상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2호 안건이 이제 정관 변경의 건입니다. 정관 변경 사항이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옛날 오래된 표준 정관을 그대로 갖다 씀으로써 지금 현재 표준 정관과 현재 도정법 사항하고 전혀 맞지 않는 사항들이 너무 많고 가뜩이나 거기에다 추가로 도정법과 표준 정관상에도 있지도 않은 거의 창조적인 정관 내용들을 개정을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불합리하고 집행부한테 유리한 그런 정관의 형태를 담고 있어요. 그러한 사항들을 저희가 요목조목해서 담게 되었는데요. 이런 사항들을 대표님께서 훑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정관 변경을 제가 어느 정도 자문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 잘 아는데요. 제 8조 같은 경우가 조합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면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2009년 2월 6일 날 도시정법이 개정돼서 이미 오래전에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정관이 동의를 얻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동의의 방법은 인감증명 붙이고 인감도장 찍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개정 정관을 맨 처음에 해놓으니까 도시정법도 그랬고요. 정관 개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OS들이 막 함부로 표를 갖고는 문화에서 갑자기 그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면 진짜 배기 표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합도 정관 변경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2009년 2월 6일 날 법을 바꿔서 이걸 총회 결의사항으로 하자. 동의사항으로 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은 그 이후에 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으면서도 2010년이 지난 뒤에 2009년도에 법이 바뀌었는데 2019년도에 조합 설립하면서도 동일한 말을 쓰고 자빠졌어요. 한심하죠. 그래서 총회 개최 사항이라서 총회 개최는 5분의 1 동의가 맞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을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도립 16구역 때문에 영풍 구청 통해서 국토부에다가 제가 질의까지 받아놓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관은 3분의 1이고 법은 5분의 1인데 어떤 게 맞느냐? 국토부에서 5분의 1이 맞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그냥 논할 가치도 없고요. 손수로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조를 제가 참을 드렸는데 의결권의 1호 안건 보면 조합 임원의 권리가 나오고 조합 임원의 권리나 조합원의 권리 뭐 임원의 선임권 피선임권이 있다고 돼 있고 뭐 이런 거 대의원 피선임권 선임권 다 있다고 돼 있는데 2조에 가도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대리 행사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10조 2항에. 네. 권한의 대리 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데 대리 행사가 참 애매해요. 나는 심부름만 했다. 사실 행사를 대리하는 것도 안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OS를 없애려고 하면 의결권의 대리 제출 행위, 이게 권한의 대리 행사 또는 의결권을 대리 제출하는 것도 사실 행사를 제출하는 게 행사인데 그래서 그렇게 좀 의견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은 서면을 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행사라는 것은 제출해서 권리를 실현하는 걸 행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실현하는 거. 그래서 문서도 위조죄가 있는가 하면 행사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OS를 없애려면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16조예요. 우리 조합장 6호시에 직무대행자를 이사중 연장자가 상근이사중 연장자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던데 제가 여기에다가 상근이사가 아니라 이사중 직무대행자 이사중에 전체 이사중에 상근이사는 또 저기에서 어차피 왜냐하면 간혹
상근이사는 조합장과 같이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상근이사 없으면 그러면 또 직무대행자가 없게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냥 이사 중에 연장자로 바꿨고요. 네. 그다음에 18조 해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원 해임 사유는 2009년 2월 6일 날 법이 바뀌면서 상당 부분 해임 사유가 필요 없고 소명 기회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법은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옛날 구법으로 창립총회 때 나온 그 정관으로 돼 있어서 창립총회 때 나온 게 아니라 그 뭐냐 저 우리 국토부가 구법에 따라서 표준정관을 만들었는데 그 표준정관 그대로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고 법이 바뀌었는데도 없고 그걸 쓰고 있어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해임 사유가 필요 없어요. 불신하면 무조건 해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명기회 부여 이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원 판결은 다 그렇게 나고 있고 그래서 헷갈리니까 여러분들이 18조 1항 바꿨고요. 그 다음에 18조 2항도 보면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조합 설립 변경 인가를 받아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합 임원에 대해서는 인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라는 거 2008년도에 이미 법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이게 몇 년이 됐는데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옛날 법만 무슨 이 당시에 도시정법 제정 당시에 정관을 그대로 뺏겨 쓰고 있어서 그것도 신고사항으로 바꾸라라는 겁니다. 다만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합장도 변경이 없으면 신고사항입니다. 네. 그러나 변경될 때만 인가받는 거예요. A라는 조합장이 B로 바뀌었으면 인가를 받지만 A가 연임한다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등기해도 돼요. 네, 그래서 조합장이 변경된 경우만 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제처의 질의 회신도 이미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너무 저기에서 제가 바꿨다. 이 부분에 제가 그 얘기는 개정 이후에 안 썼는데 법제처 질의 회신 문서도 제가 하나 따로 드릴게요. 조합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조 우리 총회를 할 때 여러분들이 2달 이내에 총회 개최를 하지 않으면 재개발조합은 또 구청장이 인가받아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재건축조합은 구청장 인가 없이 그냥 여러분이 바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왜 재개발은 이따위로 해야 되는지 한번 표준정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도 여러분이 스스로 구청에 인가받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총회를 소집해라. 왜 구청 가면 구청 여러분 말 듣기를 하던가요? 그 무시간 놈들. 구청의 행정을 모르고 아무튼 개판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수정하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바꿨고요. 그 다음에 22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22조에 보면 우리 지금 전자의결에 관한 사항 만약 이번에도 여러분이 시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문 1구역 같은 경우는 이문 3 아까 현상하고 GS 현장 지금 그 투표하는 것도 전자투표를 하기로 여러분 합의서 내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네. 거기 전자투표를 합니다. OS 안 쓰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조합원들이 진짜로 시공사를 바꿀 생각인지 바꾸지 않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못 바꾸는 거고 바꿔야 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바꾸려면 제3자는 개입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결정해야지. 왜 이 중차대한 문제를 OS가 언제까지 돌아다닐 거예요? 옛날에 어떤 강북의 어느 조합원이 나는 OS가 공무원인지 알았다고 그래서 내가 아니 공무원이면 공무원 말 들어야 됩니까? 내가 그랬어요. 공무원이 올바르게 할 때는 물론 들어야죠. 그러나 공무원이 올바른 짓을 안 하면 그걸 들어야 될까요? 거부해야죠. 그죠? 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데 그 말 들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평소에도 전자의결이 가능하도록 여러분이 그리고 OS를 쓰지 못하도록 이걸 바꿔야 되고 바뀐 법에 따라서 본인이 서명결의 제출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관 변경안의 주요 골자고요. 질문이 있다면은 대입은 그 서명결의와 전자식 의결 방법을 혼합해서 같이 의결 당연히요, 방법을 당연히.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방문 수거만 안 한다는 것이지 서면으로도 내고 돼 있잖아요. 네. 법에 있기 때문에 서면도 내고 전자 의결할 사람하고 젊은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나는 잘 못하겠다 그거마저도 문자 메시지 정도 하면 할 줄 아는데 그나마도 불편하다 그러면 뭐 그냥 그분들은 갖고 오세요 그러면 대신에 거들어는 안 가요. 왜요? 실제 해보시면 알지만 그분들이 불편해서 못 내더라도 젊은 사람만으로 성원이 차고 넘쳐요. 전자투표를 하면 예를 들어 성원이 안 될까봐 걱정하는데 천만에요.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자율의 힘이 훨씬 무서워요. 예를 들면 해외에 있는 조합원이라 해보세요. 지금 OS가 가서 일본 가서 받아올 수 있어요? 스위스 가서 받아와요?
근데 전자투표라면 그분들도 너무너무 편하게 바로바로 투표에 다 응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상상도 못할 만큼 자율적인 분위기 하에서의 참여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이번 정관 변경 안에 반드시 관철시키셔서 앞으로는 제발 제3자의 영혼을 뺏기거나 휘둘리는 그런 총회를 하면 여러분들은 조합은 주권을 포기한 거죠. 막말로. 그래서 고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리고 이거를 안 22조 고친다면 네. 막말로 얘기해서 이거를 안 고치겠다는 임원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여러분의 임원이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임원들은 과감하게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22조 안건을 꼭 고쳐서 그 OS가 행하고 있는 그 악행이나 그 의결의 종용을 좀 막고 오히려 편리함을 동시에 도입함으로써 우리 조합이 좀 더 바른 의결권과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의원에도 마찬가지 그 대의원들을 아까 대의원의 조합원의 권한은 평등하다 해놓고 대의원들을 또 뭐 자격 요건을 뭐 1년 거주해라 해서 뺐고요. 빼야 맞고요. 정관의 원칙에. 그러면 평등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대의원에도 의결을 필요하면 전자적 의결을 해라. 총회도 그렇게 하니까 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작물 철거 제가 제 카페를 혹시 보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그토록 제가 많이 강조하는 지작물 철거, 한전, 통신시설, 수도시설, 도시가스시설 철거하는 거 그냥 기존의 철거에다 맡기면 되고 별도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합이 한국전기철거 조합이 한 사실이 없다. 이거 다 가짜다, 허위다. 통신시설 조합이 한 적이 없다. 통신회사 각자가 한다 해도 조합이 업체를 선정하고 아마 여러분도 아마 예산이 잡혀져 있죠. 네. 이게 장래 이제 예산까지는 아니고 장래 사업비로 정해놨죠. 그래서 그거를 정관으로 하지 못하게 협의하면 수도관을 몇 개 자를 것인지 거기다가 돈을 내게 돼 있지 법률상으로는 거기다 돈 내고 거기서 하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일부 돈이 조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할 수 없고 만약에 한다면 정확한 물량을 받아서 수도관 그럼 몇 개 자를까요? 그러면 뭐 그 5천만 원 일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라고 해서 정관을 해놨고 만약에 요게 워낙에 심각한 비리라서 그런데 만약에 요게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요 한 가지로만 봐도 여러분의 조합 임원은 더 이상 조합이 아니다. 당연 자격 상실 요건에 넣어버리라 그 짓거리를 하면 오죽하면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놔야 이 비리를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이 비리를 하고 자빠졌으니 아마 안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를 아마 정관 변경안으로 잡았는데 이 지작물 철거에 관한 사항은 사무 안건에도 또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좀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정관 변경까지는 설명드렸네요. 예. 예, 이해안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표님. 예, 저희가 사무안건으로 잡은 건 불법 또는 불필요한 계약에 대한 해지 및 관련 사업비 예산 의결 취소의 건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체 사업비 예산을 훑어보고 그에 상응하는 그 업체에 대한 계약 선정 그리고 사업비의 액수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냐 불필요하냐 필요할 경우에도 이 예산을 적법하게 잡은 것이냐 중복해서 잡은 것이냐 이러한 복잡하고 다묘한 사항들이 너무 팽배하고 복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풀어서 설명을 하고 싶어도 너무나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히 조합원 한 분을 만나서 설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어디서부터 말을 풀어가야 될지 막막할 정도인데요. 이 사항을 저희 모든 조합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한 번씩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굉장히 내용이 많아서 하나하나 물어보십시오. 그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잘라서요. 네. 처음에 여러분이 갖고 온 자료 중에 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권 이렇게 나눠서 하나씩 물어보세요. 저희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들어오면서 그 모든 계약과 예산들의 집행을 실제 행정 업무를 단순 행정 업무만 본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저희 집행부의 임원들은 이런 것들을 수행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비사업 전문업체의 그 전문성과 그 청렴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많이 요하는 상황인데요.
저희 정비사업관리업체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집행과 행정 업무를 다 주관을 했고 그의 흔적들이 저희 조합에 지금까지 계속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정한 집과 사람들이라는 정비 업체가 해왔던 그 잘못된 행정과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를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조합이 선정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계약 업무 처리 기준, 그 소위 말해서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 최저가 선정 방식이 있고 적격 심사 방식이 있고 제한서 평가 방식이 있긴 해요. 그런데 보통 입찰을 한다라고 하면 최저가 선정 방식을 찾기 위해서 입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입찰이 곤란하거나 근데 적격 심사 방식은 어떤 때 동원돼야 되냐면 예를 들면 뭐 일종의 굉장히 고도로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해서 업체의 어떤 부분을 심사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때 아니면 이게 굉장히 자본을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본이 굉장히 좋은 업체가 아니면 가격만 싸다고 그래서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적격 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안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사업을 다 좋은데 가격이 비싸더라도 아이디어가 좋거나 돋보이는 걸 하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설계 같은 거겠죠.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해서 뭐 금액은 10만 원인데 뭐 설계가 좀 촌스럽다. 어떤 거는 15만 원인데 야, 잘 그려졌다. 어떤 거는 30만 원인데 와, 이건 굉장히 비싸긴 한데 굉장히 럭셔리한데 공사비도 이렇게 지으려면 엄청 많이 들겠다. 그래서 요거는 좀 그렇고 작품성은 뛰어난데 우리 현실에는 안 맞다. 그러면 뭐 15만 원짜리로 하자. 이런 거는 제안서 심사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 그런데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너무나 전국에 많아요. 한 300여 개 될 겁니다. 옛날에 한 350개 됐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정비사업의 역사가 그리고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네. 한 뭐 20년이 넘었죠. 그러면 정비사업법 도시정품 시행되고만도 지금 뭐 9년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부터 실시했어요. 그 전에도 정비사업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서 적격심사 방식이라는 뭐냐면 여러분 조합이 그따위로 해놨던데 그따위라고 제가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로 지명도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정한 업체가 근데 그것은 나중에 실력에서 드러나요. 거기를 적격심사 방식이라 해갖고 조합의 임원들이 배점을 매겼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적격심사는 이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가 뭔데 배점을 매겨요. 이 일반 경쟁이 원칙이고 적격심사는 아까 자본금이 상당히 필요한데 이거는 가격으로만 될 일이 아니라 이 업체로서는 이걸 수행하기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게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가요? 무엇을? 그렇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렇잖아요. 네. 일이라는 것은 내가 많이 하면 잘하고 예를 들어 실적이 나는 10개밖에 안 한 사람 20개 한 사람은 10개 했던 사람보다 2배 잘하고 40개 했던 사람은 10번밖에 안 했던 사람보다 4배를 더 잘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업무라는 건 얼마나 올바르고 똑바르게 했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적격이라고 한다면 근데 적격은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인도라든가 자본이 필요한데 적이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요건이 있는데 우리 조합 정도로 하려면 직원이 뭐 이 정도 그레이드 되는 직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냐면 우리 조합만의 뭐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해서 그런데 그 기술력을 가진 업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가격 말고 또 하나 요소를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비업체를 뽑는다면서 점수표를 매겨놨는데 정말 웃긴 거는 여러분보다 훨씬 지명도 많고 실적이 훨씬 큰 회사가 여러분이 선정한 회사보다 훨씬 점수를 적게 맞았어요. 누가 봐도 반드시 많다고 잘한 건 아니겠지만 점수를 매기려면 그렇게 매겼어야 한다는 거죠. 그나마 객관적이려면. 반드시 똑같이 비례하지는 않지만. 근데 이것은 누가 봐도 짜고 쳤다.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확신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서 제가 아는 업체가 있어서 전화해봤어요. 여기 입찰하냐 모르고 있어요 본인은. 입찰 서류를 넣었는데 넣었음에도 그 사장은 몰라요. 입찰을 거기 안 했는데 우리 아니요 당신은 회사가 들어가 있더라. 아 그럼 직원들이 뭐 했나 보네요. 부탁받고 했겠지요.
라고 답변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허허. 그러면 왜냐면 그 회사가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유명한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물론 잘한다는 표현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근데 잘하고 못하고 따는 점수표를 이 업체보다 덜 맞을까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라도 객관적으로. 점수표가 덜 나올 거라고 상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점수표를 도대체 누가 매긴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런 업체를 뽑을 때부터 이런 짓을 했구나라는 게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여러분 조합 자체를 보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근데 업체가 그것은 그 뒤로 이제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을 보면 나와요. 정관 하나만 보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관 변경 아까 제가 많은 부분을 정관을 변경을 했잖아요. 네. 요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정비업체가 만들어 놓은 정관 규정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하나하나 지적했는데 이거 다 설명하기도 아까 정관에서 대부분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나 설명하기 싫은데 역시나 그렇지. 아니 이렇게 전문성이 있다고 여러분이 점수표를 매긴 이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정관 변경할 때도 설명을 했다고요. 그래서 일일이 다시 설명하기는 싫고 중복되니까 네네. 전문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선정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금 이 유지되고 있는 이 정관이 이렇게 엉터리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문성이 없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업체가 주도해서 어떤 용역계약들을 편성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요게 너무 많아서 요거야말로 하나하나 띄어서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끊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비업체가 이제 결국에는 이 정비사업비 편성을 정비업체가 주도해서 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제가 그게 왜 잘못인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정비업체는 이제 정비 사업비 비용에 관한 편성뿐만이 아니고 그 모든 자잘한 그 협력업체 입찰 과정이나 그 기준까지도 그 행정적 지원하고 모든 주관을 담당을 했던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관련 지작물 철거 관련한 사항이 여기 예산이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지작물 철거 관련해서 50억을 편성을 해놨어요. 네. 예, 이 50억이라는 편성과 업체를 선정을 하겠다는 건데, 그리고 또 이거를 또 풀어서 말만 바꿔서 또 뭐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뭐 이런 걸로 또 풀어갖고 50억 정을 또 책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상담하고 설명 들어본 제가 보기에는 이 두 50억이 같은 성격의 돈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중복으로 넣은 예산이 아닌지, 작지도 않은 50억을 중복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어디요? 이 50억을 지작물 철거비에다가 50원 했고, 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신 시설 부담금으로 각 별도로 각 항목별로 합의 150억을 또 책정을 했어요. 예.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관 설명할 때 잠깐 설명하기를 자 통신시설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 통신공사에다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철거 비용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잔존 가치, 소위 아직 배선을 몇 년 더 써야 되는데 우리가 철거해야 되면 그걸 물어줘야 돼요. 그쪽 자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대전관내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 지작물 철거에 대해서 2015년도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신부동 주공아파트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어요. 조합이 하지도 않는 수도 철거와 전기 철거를 그때는 통신시설은 밝혀내지 못했나 봐요. 검사가 잘 몰라서. 네. 수도나 전기 시설을 조합이 하지도 않으면서 용역비만 빼갖고 업체하고 반반 나눠 먹었다라고 해서 기소된 게 있어요. 네. 제가 카페도 어디엔가 올려 있을 텐데 거기 가는 보도 자료도 제가 올려놨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까지 여러분 조합에서 또 망령처럼 등장한 게 여러분 조합은 재밌는 게 지작물 철거비라 해서 50억을 잡아놓고 또다시 원인자 부담금에도 또 50억 잡아놨어요. 한 놈은 삶은 계란이고 한 놈은 찐 계란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럼 제가 파악하고 있는 50억이 중복에서 두 번 예산이 들어갔다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제가 정관에서
지작물 이설은 원인자 부담금만 내고 말아라 했잖아요. 근데 원인자 부담금이 50억씩 이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어쨌든 뭐 예산이야 뭐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금 내면 예를 들어 통신공사에 내가 1억 냈는데 뭐 10억이라고 뻥튀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요거는 많이 편성했던 남으면 뭐 다시 여입 잡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조합이 지작물 이설비 그래갖고 별도로 잡아놓는다는 거는 또 그 업체를 선정할 계산인 것이지. 근데 제가 정관 변경 안에다 만약에 그런 짓거리를 하면 곧바로 임원 해임 절차 필요 없이 임원 자격 박탈해버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오죽 헤쳐먹을 게 없으면 그 짓을 똑같은 놈을 놓고 하나는 삶은 계란이라고 해서 돈을 받아가고 하나는 익은 계란이라고 돈을 받아가고 똑같은 놈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너무 말이 안 네. 돼요. 그래서 마치 그런 장난을 쳐놓은 게 이설공사비고 한다. 근데 그것도 누가 했을까요? 정비업체가 아무튼 총회자료를 만들잖아요, 보통. 네. 그래서 정비업체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무능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는 여러분 조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OS를 고용해서 누군가는 이걸 밀어붙여서 여러분한테 의결하도록 만든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가 누구예요, 그 자가? 그 자가 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여러분이 그 자를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아, 돈 벌어서 쓸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 지작물 철거에 50억도 많이 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걸 그거를 두 번을 말이 집어넣음으로써 안 돼. 예. 그냥 뽑아 먹으려고 잡아놓은 거예요. 아마 놈이 저희 나쁜 놈이죠. 조합원들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총회 OS 통과시킨 놈은 또 누구냔 말이에요. 아마 이게 대부분 저희 모르는 조합원들께서는 지작물 철거라는 이름이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통실에 대한 시설 철거 비용이라고 판단하지 제발 제 카페 와서 못하는 좀 분들이 제발 많을 좀 것 많이 좀 보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라 그냥 짧게 설명할게요.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이미 딴 데서 너무 많이 설명했는데 안 듣겠다면 어쩔 수 없고 네.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행동하면 방법 없고. 예, 저 다음은 또 세입자 주거 이전비는 법으로도 이제 보장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세입자 주거 이전비에 78억을 편성한 바가 있긴 하지만 저희 조합원 이사비를 23억을 별도로 또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조합원 편성비에 대한 그 재무 형태가 공동부담금으로 잡아놨어요. 예. 예. 그게 이제 왜 문제냐면 자 여러분은 조합원 평가액이 달라요 똑같아요 전체 각자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예. 재개발이라서 예. 재건축이고 평형이 하나면 아마 거의 같을 거예요, 그죠? 네. 재건축이고 평형이 하나라면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 왜 문제냐면 이사비를 세대당 300만 원 주려고 책정한 것 같아요. 23억 책정해 놓은 거 보면 그죠? 네. 300만 원씩 한 770세 되면 23억 되잖아요. 언뜻 보면. 자, 그러면 300만 원 해놓고 사업비를 편성해. 자, 가져갈 때는 내 재산이 10억짜리든 1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든 1인당 한 세대당 300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공동사업비에 편성해버리면 예산이 비례율이 그만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공동으로 부담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만약에 0.1%의 영향을 미쳤다 그러면 10억짜리는 얼마를 부담할까? 예를 들면 10억짜리는 뭐 한 1,000만 원을 부담하고 1억짜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부담 안 하고 그러면 받을 때는 똑같이 300씩 받았는데 재산에 관계없이 공동사업비를 넣어버리면 부담할 때는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놈은 조금 내요. 그러면 저희 이해가시죠? 물건지 지분이 큰 사람이 손해요. 작은 분의 이사비를 지원한 대신 거랑 지원하는 꼴이 돼요. 꼴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 이사비를 주는 것은 좋은데 결국 왜 공익사업법이라 해놨냐? 공익사업법에 누가 이사비 주라고 돼 있냐고 주거이전비라고 돼 있지. 네. 그 속에 뭐 이사비 뭐 이런 게 있지만 그거는 조합원에 한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 조합원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냐고 지금 이사비는 이게 네. 공익사업법에 있도 없는 내용으로 해 공익사업법에 핑계를 대냐고 얼마나 무식하면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비용은 이게 그 정액으로 받았던 비용은 다시 토해낼 때도 정액으로 토해내게 하면 똑같아요. 차이가 없다고. 네. 그런데 사업비에 넣어버리면 부자는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 조금 내. 그러네.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이 또 생각해야 돼요. 이런 짓거리 하는 게 또 있어. 이거는 작은 금액이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뭐에서 있냐? 평소 큰 사람들은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어떤 데에서 문제냐? 여러분이 이주비 받아요. 그죠? 네. 내 재산의 60%를 받는다고. 자, 10억짜리는 6억을 받아. 근데 저기는
1억짜리는 6천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대출이 많아갖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이 사람은 어떡할까? 나는 못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받는 걸 내가 대신 내줘야 돼. 사업비에다 그것도 공동으로 넣어버려. 절대 공동으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공동으로 넣으면 무조건 풀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각자 부담하게 하면 나는 6억 받을 수 있어도 우선 세 내주는데 1억만 부족하니까 1억만 내면 내가 1억만 이자를 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공동으로 부담해 놓으면 죽으나 사나 싶어 6억 다 받아야 돼. 못 받는 놈이 바보고 다 받아야 내가 공평한 거야. 그렇죠? 그때는 재산별로 똑같으니까. 재산에 풀 베팅을 해줘야만이 내가 이익을 안 받는 내가 내 금액만큼 비율이 떨어졌고 그만큼 내가 부담이니까. 근데 대출 안 받는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빚어서 무조건 사업하자 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은 공동사업비에 편성 과거에 안 했고 안 해요. 근데 왜 지금은 하냐? 빨리빨리 가자라고 하려고 공짜처럼 뭐 옛말에 무슨 뭐 공짜는 양잿물도 큰 거 집어든다고 공짜인 것처럼 생각하고 조합원들이 너나 나나 다 받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사비 같은 경우도 특히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희 범죄 예방비가 아닌 범죄 예방 용역비로 14억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근데 범죄 예방 용역비라는 게 필요한 예산 항목인지 조합원 14억이라는 돈은 여러분이 얼마인가 1인당 200만 원씩인가요? 그죠? 기가 막힐 일이죠. 자, 법에는 CCTV하고 가로등 설치만 조합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찰 업무는 시장 군수가 사업시행가 내줄 때 경찰청에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에 요청하게 돼 있어요. 순찰해달라. 근데 요즘 경찰서에 순찰 안 해요. 물론 빈집이 생겨나면 혹시 빈집에 청소년들 들어가도 본드라도 마시거나 가스라도 불고 있을까 봐서 공가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라고 경찰청에 지시가 수시로 내려와요. 경찰청의 임무야. 왜? 빈집들이 막 이사 가면 빈집 관리를 안 해요. 거기에 도둑놈이 들어가 있다가 무슨 사고를 친다든가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빈집 관리 좀 잘하세요. 창문도 좀 뜯어버리고 사람이 못 살게 하고 거기에 이상한 세력이 들어가서 은거에 있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니까 막말로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계도 활동을 경찰이 충분히 한다고. 경찰이 원래.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건 CCTV 설치예요. 근데 정보통신공사업이 면허가 있어야 돼. 그거 하려면. 근데 요새 휴전선이나 해안선을 CCTV가 지켜요. 군인이 눈 뜨고 지키던가 옛날처럼. 요즘엔 다 CCTV로. CCTV가 지켜요. 그놈은 전기만 치면 졸지도 않아 24시간. 인간한테는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졸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보다 그놈의 눈이 더 좋아요. 네. 야간에도 그놈은 보니까. 그렇죠. 야맹증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사업비라서 여러분들이 CCTV 설치하는 데는 14억이 아니라 1,400만 원이나 들어갈까? 범죄 예방에 따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존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시설비 그러니까 위주로. 재편성하라 이 말이에요. 요거는 지금 유형을 검토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 재편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조합에다가. 그죠? 네네. 예,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고 그런 겁니다. 요것도 범죄 예방에 대해서 저기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수원에 여러분과 수원의 그 영통 2구역 같은 경우도 그걸 고소해서 그래서 정보통신공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지금 용역비의 개념보다는 의무는 정작 해야 되는 의무는 시설비다. 네. CCTV나 그리고 가로등 시설비. 제가 그 도움을 드려서 이제 그 조합장이 되셨던 양산 복지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범죄 예방 안 할 겁니다. CCTV만 설치하고 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범적으로 하는 조합이 생겨날 거니까 제발 두고 보세요. 제가 거기도 이제 지금 관리처분 총회를 했기 때문에 관리처분 인가하면 당장 이주를 할 거거든요. 네. 그때 제가 그 조합장 모시고 제가 유튜브 한번 찍고 제가 소개를 또 할 겁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순찰 업무 때문에 용역을 쓴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순찰은 경비업체가 할 수가 없고 대한민국 경찰의 의무사항으로 알고 그리고 요즘은 순찰 안 해요. CCTV로 보지 누가 순찰. 그리고 이 업체 CCTV 설치나 이런 것들이 있으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정비통신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업체 면허도 없는 업체 여러분은 실제로 업체를 선정했죠? 네. 주식회사 무슨 홀딩스? 진홀딩스. 진홀딩스. 이 회사는 CCTV 설치할 면허가 없어요. 근데 계약서에는 CCTV 한다고 돼 있죠.
그럼 위반이에요. 네, 무효예요, 무효. 그래서 그 계약 자체는 했지만 무효입니다. 그럼 이 당행규정 위반하면 이 무효. 진홈리스는 지금 범죄 예방 용역으로 입찰 참가를 아예 할 수 없는 무면허 업체인데 입찰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예, CCTV 공사를 할 수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변호사가 아닌데 내가 소송해줄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1억에 받아다가 변호사한테는 1,000만 원 주고 내가 9천만 원 먹었다 그러면 그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위법이죠. 똑같은 짓거리예요. 지금 그 짓거리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CCTV 할 줄 모르는데 몽땅 뭐 금액을 갖다가 대신에 항상 얘들이 물어보면 그러거든요. 아, 내가 면허 얻는 거 맞다. 그래서 나 면허 있는 업체 시킨다. 그러면 자, 내가 건강검진 갑시다. 그러고 나한테 1인당 500씩 내세요. 그러고 내가 대신 너 의사요? 나 의사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한테 데려다 주려고요. 그래서 가서 의사한테 100만 원 주고 내가 400만 원 먹었어. 이게 죄 안 돼요? 이런 세상을 여러분이 살 거냐고. 그 짓거리예요, 그 짓거리. 그러느라고 14억을 편성해 놓은 거예요. 반장하겠죠. 다음은 이주 관리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 네, 전입세대 열람. 전입세대 열람은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적인 업체가 하기가 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업무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작 저희가 필요한 시점이 사업 시행 계획 때 필요한 업무인데 이때는 저희가 이제 구청에 전입세대 열람을 이제 조합집행부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걸 따로 이 정비업체는 이걸 또 따로 편성을 하면서 또 예산을 잡아버렸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전입세대 열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입세대 열람은 여러분이 할 수 없고 다만 조합은 사업시행 때 이제 이주 대책을 세워야 되면 전입 일자를 알아야 이 사람이 이주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임대주택을 지급해야 될 대상인지 뭐 이런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청에다가 요청하면 구청에서 해줘요. 근데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인데 왜 29억이나 이걸 잡아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재편성하라는 얘기고요. 전입세대 열람은 여러분 조합이 공짜로 하는 거니까. 왜냐하면 이 짓거리를 왜 이 얘기를 써놨냐면 다른 데서는 전입세대 열람하고 일반 법인 시켜갖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어느 조합도 가보니까 조합이 구청에다가 이거를 신청해서 받아다가 근데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줬잖아요. 조합장이 글로 줘 걔한테. 내가 지는 조사할 수가 없지 구청에. 그래서 걔가 리타이핑을 해. 다시 타이핑을 지가 조사한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몇월 며칠 날 전입했고 뭐. 근데 실제로 전입하려면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만약에 우리 조합원님 같은 경우 와서 당신 언제 나 민간업체인데요. 당신 여기 언제 전입했고 가족은 누구입니까? 주민등록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알려주시겠어요? 안 알려주죠. 할 수도 없어요. 그 영역을 조합에 줘도. 근데 조합이 그냥 이렇게 주면 자료를 주고 네가 타이핑해 와라 그러면 정말 쉽겠죠. 돈도 주고 자료도 주면서 다시 이걸 보고서처럼 만들어 와라 그러면 참 쉽겠네. 그죠? 사업 시행인가 계획 수립에 들어가는 업무인데 이러면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자연스럽게 이 업무가 정비업체 업무 아닌가요? 정비업체도 가서 못 해오니까 구청에 정비업체가 해주는 건 아니에요. 조합이 해서 정비업체한테 자료를 줘야 돼. 만들으라고 기초 자료를. 조합이 전입세대 열람 신청하면 해줘요. 공익사업법 규정에 무료로 해줍니다. 무료로. 또 저희 조합의 그 정비업체는 저 민원 처리비하고 이주 촉진비로 약 30억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30억에 대한 이주 촉진비가 과연 맞는 것인지. 이주 촉진비라는 것은요. 민원 처리비와 이주 촉진비였는데 이주 촉진은 말이 안 되는 비용인 것이 원래 이주 관리를 하면 이주 촉진이 또 따라오더라고요. 그동안에 왜 그런 짓을 했냐 각 조합들이. 이주를 다 시키고 나서 업체가 저절로 이사 간 집들이 이제 막 생겨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절로 이사 갔는데 거기다가 자기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집어넣어놔요. 무단 전입을 시켜놔. 그러고 다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전입 신고도 하지 않고 사는 놈이 있더라 이거야. 쭉 자기가 해보니까 조합에서도 모르죠. 주인들이 일찌감치 이사 가버렸으니까 모르고
자기한테 주인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합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주인은 알 수가 없어. 주인 이사 가고 없잖아요. 세입자가 저절로 이사한 자리에 집어넣어놨으니. 그래놓고 지금 한 달에 이자가 10억 나가는데 나한테 20억만 주면 내가 2달 이내에 저놈들을 다 쫓아낼게요. 소송을 하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30억을 넣어놨죠. 네. 민원 처리비, 이주 촉진비. 그러면 그러면 또 말만 바꿔서 또 30억이 또 잡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인 게 뭐냐면 이 행위가 관리처분이 인가가 나고 나면 공익사업법에 의해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봐주니까 그렇지 무조건 종전재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를 가야 돼. 불법점이야. 권리가 없다고. 세입자든 조합원이든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뭐 이렇게 있어요. 처벌도. 그런데 이사를 안 간 놈한테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돈을 줘서 이사를 가게 만든다? 돈을 줘가지고 빨리 좀 이사 가세요라고 한다? 범죄인과 타협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명도 소송을 하면 근데 그것도 미리 왜 이주 관리라면 미리부터 명도 소송도 지금 보니까 계약 다 해놨는데 미리부터 다 알 수 있으니까 미리부터 소송을 여러분들 이사 가기 전에부터 그런 놈이 있다면 미리 소송해야 될 거 아니야.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봐서 안 간다면 바로 소송 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여러분 이사 가는 사이에 이미 다 소송 날짜 잡히지. 그러고 다 쫓아낼 수 있는데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파악 안 된 놈이 몇 있는데 무단 전입자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주 촉진비 받아내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고 이런 영역은 이주 관리도 필요 없지만 이주 촉진도 있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말이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근데 조합장들한테 물어보면 놀랍게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업체가 가르쳐서 똑같아요. 모든 조합장들이 그렇게 대답해요. 여기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가르쳤거든. 정비업체 가르쳐. 저기 하면 우리가 직접 돈을 주면 업무상 배임이 되기 때문에 업체가 있어야 한다. 아니 돈을 이렇게 주는 것과 이렇게 돌려서 주면 괜찮아요? 왜 업무상 배임이 되겠어요? 누구에게는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는 손해를 안겼으니까 배임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주지 말아야 될 돈을 지급하는 것 당연하죠. 자체가 배임이다. 그런데 업체를 끼면 배임이 안 되나? 이런 무식한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이주 촉진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불법 행위자한테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이사 가세요. 안 그러면 우리 소송할 거예요. 막 협박할 게 소송밖에 없으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또 실제 걔들이 이 촉진비를 타낼 때 그렇게 해요. 소송하려면 시간 너무 많이 걸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우리한테 쫓아낼게. 그러면 그것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조정이나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조정은 법원에서도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정 외 조정도 가능한 거잖아요. 누군가 조정해서 네. 한 사람은 1억 주라 아니 1,000만 원 그러면 1,500엔 쇼다 이거 조정이잖아. 네. 그런가 하면 화해죠. 화해. 제소할 때도 법원에서 화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죠. 소송 과정에서 재판장이. 그런가 하면 제소 전 화해라 그래서 제소하기 전에 미리 화해 조항을 갖고 가서 법원에 확인받는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를 성립시키고 하는 것도 화해예요. 그렇죠. 네. 재판상 화해냐 재판 외 화해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런 짓을 돈을 받고 하는 놈은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이주 촉진 계약을 해갖고 그 용도로 그놈들 쫓아내는데 내가 수고로움을 결국 쫓아낸다는 얘기는 설득해서 합의에 이르러서 소송 안 하고 나가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말이 좋아 촉진이지. 네. 변호사법 위반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조합장은 더더욱 웃긴 게 우리가 직접 주면 배임에 걸립니다. 이따위 소리를 해요. 그러면 남을 통해 주면 안 걸리나? 법을 어디서 알아도 쪼가리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그래서 여기도 무슨 이주 촉진비를 30억이나 잡아놨는데 반드시 잡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하는 올바른 조합들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거예요. 양산 복지 아파트 그런데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주 촉진비를 저희가 예산표를 보여드렸듯이 이중으로 편성이 또 돼 있거든요. 기타 외주에도 기타 사업에도 이 말이 들어가 있죠. 네. 네, 어디가 있어요? 기타 민원 처리와 이주 촉진비가 30억이 되어 있는데 또 이주 촉진비로 30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중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총회책자 187페이지 그러니까 이때 보시면 대동 489역 그 임시총회 시공사 선정 때 2020년 7월 18일 거 보시면 187쪽에
위에서 이주 촉진하고 세입자조사 이주 촉진 및 이주 관리가 31억 잡혀 있고,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시 또 민원 처리비하고 이주 촉진비를 30억 잡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중으로 잡았지만 필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아무튼 엉터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성이 있다고 15점인가 준 그 정비업체가 만든 이게 총회 책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네. 하나를 두 개, 세 개 막 잡으니까. 이런 걸 전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점수표 매긴 사람들이 여러분 임원들이잖아. 그렇죠. 그들에게는 이런 게 전문성으로 보였나 보죠. 뭐 돈을 30억을 두 번, 별 필요도 없는 돈을 두 번이나 책정해서 넣는 정비업체입니다. 네, 국고용지 무상양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는데요. 이 국고용지 무상양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상 형태가 이것도 정비업체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로 알고 정비업체가 있는데 처리한 게 아니고요. 국공일 무상양도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회 주체는 여러분 도시정법 98조 1항에 의해서 시장 군수와 예. 재산관리청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국공유지 소유청이에요, 소유청. 예, 예. 대신 국공유지 소유청을 대신하는 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네. 국가의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공사가 있다고, 그 정부 공기업이에요. 그러면 그 협의회 주체는 뭐냐면 구청 직원이 재산관리청과 해야 돼. 재산관리청을 대신해서 나온 놈이 누구냐? 한국자산관리공사라 그랬죠. 캠코? 네. 네. 그래서 구청 직원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근데 업무 협의를 대행한다 그러면 구청 놈을 대행할까 아니면 자산관리를 대행할까? 아니 당사자가 두 사람이니까 협의를 하는 당사자가 두 사람이면 구청 직원을 이 업체가 대행하겠어요? 여러분이 뽑은 업체가? 구청이 무엇이 답답해서 일할 줄 몰라서 공무원이 민간업체한테 나 대신 좀 해줘 하던가요? 그런 걸 살다가 보신 일이 있나요? 자, 그런데 아까 정비업체는 그 협의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사업시행 계획서에 만들어서 작성하는 업무는 정비업체가 하는 거고 네. 협의 업무는 공무원과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한다고. 그래서 제 카페에는 민원인 여러분도 마찬가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서 만약에 이걸 계약을 하면 아니면 계약을 아직 업체 선정 안 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혹시 조합이 선정한 업체와 협의하시나요? 물어보면 그런 업체는 협의할 법률상 자격도 없거니와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업체와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제가 근데 상식적으로 전문성 있는 봐도 여러분의 정비업체는 그것을 뽑아놓은 거야. 조합이 선정한 업체가 한다고 얼마씩? 10억씩. 10억씩이요. 뭐 금액이 적으니까 주든.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국공유지에 대한 협상을 외부 업체, 일반 민간 업체가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이 안 그리고 되는. 제 카페는 그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질문지를 여러 개 했는데 아예 그냥 귀찮아서 그런지 똑같이 답변해요. 한자도 안 틀리고. 거기에 민간업체가 할 법률적인 자격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 정비업체는 거기에 10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다시 편성하셔야 돼요. 누가 그러니까 이 짓을 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돈을 왜 50억, 10억, 30억 지금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지금 그걸 이게 왜 가져가려고 하는지를 단순히 잘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 3번 안건에서 지금까지 거론한 금액 수준만 해도 지금 100억 단위가 넘어갈 것 같은데 예. 뭐 100, 하여튼 뭐 계산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언급하기 아무튼 힘들 뭐 비싸거나 이런 건 제가 지적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소방통신, 철거, 성명, 기반공사, 감리 막 30억 잡아놨는데 이렇게 안 들어요. 그런 거 비싼 거는 아이고 비싼 거 지적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냥 놔뒀는데 아까 가짜나 이런 것은 저기 비싼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약을 잘해서 뭐 싸게 하면 될 거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 중에도 지적할 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는 기타도 많아요. 기타가 여러 군데 있어요. 뭐가 기타가 그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타 외주 영역 그 다음에 또 쭉 내려가다가 기타 사업비 뭐 기타 외주 영역 뭐 기타 사업비는 또 뭐야 기타도 많이 해놓고 예비비도 뭐 100억씩이나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100억이다. 조합원 770명에 10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막 가짜로 이중으로 막 잡아놓고 또다시 예비비를 100억 잡아놓고 뭐 심각해요.
저도 이 대략적인 합산액을 따져보면 저도 지금 정신이 없을 정도긴 한데요. 그렇다면 저희 조합 임원들에 대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외부 감사나 객관성 있는 기관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그러한 부분이 있을 얘기 시에는 듣고 말 것도 없어 얘기를. 자, 객관성 있는 기관을 알면 나한테 추천해 주세요. 이거 할 수 있는 기관이 혹시 본인이 알면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런 설명 안 해도 되거든 그러면. 네네. 거기다 맡기면 되잖아요. 있어요? 제가 아는 곳은 없습니다. 왜 객관성 있는 기관 얘기를 왜 해요, 근데? 여러분한테 고치라고 얘기했지, 객관성 있는 기관이라는 얘기가 조합원 입에서 나온다는 거는 이 바닥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런 데가 있었더라면 여러분한테 내가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데 가야지 왜 이 면허도 없는 놈한테 왔어요. 나는 객관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도움받을 곳이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어요. 여러분한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고칠 것이냐 말 것이냐만 여러분한테는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까? 그 얘기보다 여러분은 지금 실제로 제가 지금 예산만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명도소송 이주관리를 진흥홀딩스하고 범법이 현 해놨던데요. 소송을 하는 짓거리는 변호사가 하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진홀딩스라는 회사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범죄 예방 때문에 넣는 것 같은데 아까 범죄 예방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주관리 영역도 아마 진홀딩스로 하려고 해놓은 모양인데 그것도 이주관리 여러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명도소송이 있는데 왜 이주관리 대부분은 다 스스로 이사가요.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들이 명도소송도 일괄 명도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스스로 이사를 할 생각인데 잠재적 공익사업법 위반자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이사를 안 갈 사람이야. 전 조합원을 향해서. 전 세입자를 향해서. 그래서 명도소송을 지금 체결하는 거예요. 자, 이주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몇 사람이 안 가고 왜 안 갔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만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사 가기 전에 여론조사 해야 될 거 아니야. 스스로 갈래 안 갈래 안 가면 나 소송할 거야 라고 하면 대부분 간다 그러죠. 왜냐면 그 소송비 물어내야 되는데 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종전재산 사용 수익할 수 없어서 질 거기 때문에 버티다가는 소송비까지 물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다 거부할 거라는 전제하에 미리 계약을 다 해버렸다고. 그래서 본인들이 나중에 가보면 기가 막히게 뭐냐면 나한테 소송을 넣었다는데 나는 그 소송 서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요? 돈을 뽑아내기 위해서 소송을 넣었다가 바로 취약. 갈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오히려 그 소장을 받으면 기분 나빠도 안 간다고 성질 내거든요. 이게 뭐야? 나 지금 가려고 이사 다 잡아놨는데 이주비 신청 다 해놨는데 내가 지금 이주비 신청한 거 보면 갈 사람인지 안 갈 사람인지 안다고 그냥.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주비 대출 신청했다는 얘기 이 사람이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밀괄 명도를 하냐고. 누구 존재를 시키려고. 범법이 현? 뭐 때문에 매개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조합이. 진홀딩스? 미쳤어요 미쳤어. 범죄예방 영역 14억 4,200 이주관리 영역 18억 7,500 이미 이걸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죠. 일괄명도 세대당 90만원 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이렇게 놔두면 일괄명도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안 간 사람만 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는 위험성만 얘기했고 이거는 실제로 지금 계약이 돼버린 데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거 안 고치시겠어요? 아까 제가 분명히 잘못돼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겠잖아요. 그죠? 범죄방 잘못됐다고 앞에 사업비 예산 얘기했어요. 근데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이주관리 잘못됐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조합에서. 왜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집행하려고 하면 법무사 직원 보내라 하고 그 동안에 이사 가려면 안 가려면 안내하라면 돼요. 왜? 여러분이 근저당 설정 등기 다 줄 거거든. 뭔 놈에 이게 외부 용역이 또 필요하냐고. 거기서 봐서 그래서 안 가는 사람만 명단을 미리 뽑아서 변호사한테 그것만 던져주고 소송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수십억 들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90만 원씩 전 세대 700명이면 얼마예요?
7억 가까이 되죠. 부가세 포함. 예. 그러니 여기다가 10몇 억씩 18억씩 막 이렇게 해놓죠. 제발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뭐 어디 흔해 빠져서 뭐 저기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범죄 예방 뭐 이런 거 다 지금 내가 설명했었어요. 정보통신공사업도 실제로 여기 됐던 것들 이주관리 되고 했던 내용들을 제가 자세히 설명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원래 했던 게 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하면 뭐 하겠습니까? 가기 전에 막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조합저사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했고 뭐가 잘못됐으니까 고쳐라라고 지금 조합에다 여러분이 5분의 1이 요구했잖아요. 네. 이 조합이 안 고치겠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손해를 그대로 부담할 것이냐 여기서 벗어날 것이냐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그죠? 네. 벗어나야 되면 해임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돈을 이렇게 함부로 쓰겠다는 사람을 계속 조합 임원으로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해임하셔야 돼. 그러나 무조건 해임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이게 잘못됐으니 네가 고쳐라라고 하는 기회는 요구는 해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소명 기회는 부여할 필요 없지만 요구는 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결정이냐? 우리가 이 돈 다 떠안고 저 사람을 계속 조합장으로 놔둘 거냐? 아니면 이건 여러분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올렸잖아요. 여러분은 뭐뭐로 의결했고. 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의결을 바꾸면 돼요. 그죠? 알았으면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알았지만 나는 임원들이 이 돈을 갖다 쓰든 어쩌든 업체하고 짜고 돌리든 어쩌든 나는 상관 않겠다 그러면 해임 안 해야 되고요. 그 돈은 더구나 그 해임을 우리가요 여러분이 그 민법 35조 2항은 법인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끼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한 사람이 연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 모르고 의결을 했다면 이 안건에 대해 찬성했던 사람들끼리 그 돈을 물어내면 돼요. 왜?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게 민법 35조 2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올바른 사람이고 나는 저 돈을 물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 찬성해야 되는 거예요. 저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한때는 모르고 의결했지만 내가 의결함으로 인해서 나는 당연히 의결한 사람은 내가 저 돈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안 내겠다는 사람들은 나는 안 낼 테니까 의결 다시 하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그때 못 모르고 했는데 아니면 나 그때 의결 안 했는데 왜 내 거 의결서가 여가 있지? 나중에 돈 내라가면 그때 가서 얘기하지 뭐 그냥 미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고쳐야 되겠죠. 네. 근데 못 고치면 결국 이번 여러분이 다 이미 이거 내기로 의결했잖아요. 내야지 뭐. 불법 얘기를 왜 들어요? 그죠? 불법이라는 얘기 들을 필요가 없잖아. 네. 그런 겁니다. 아무튼 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간단히 물어보시고 정리하시죠. 대충 총회 발의서에 대한 설명은 대충. 예, 이렇게 해서 총회 발의서에 대한 뭐 질문 드리고 설명 다 듣고 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참고하셔서 좋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끝으로 지역별 특성이 참 조금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산은 조금 많이 굉장히 개화돼 있고요. 대구는 아예 잠자고 있고 의미가 없는 도시고, 저기 광주 쪽을 기대했는데 거기도 엉망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광주는 광주의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 외지 투자자들이 50%가 넘어요. 그들은 돈만 먹고 빠져야 되고 거기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합이 잘못한 걸 지적하면 마치 집값이 그것 때문에 안 오를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량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부산은 왜 쉽게 뒤집히냐 요즘 들어서 투자자들의 건전성이 확보돼 있어요. 부산은 투자자들이 적극적이에요. 이상하게 부산 쪽은 잘못됐다라는 걸 고쳐야 한다는 걸 투자자 쪽에서 주문을 해요. 근데 광주는 투자자들이 그걸 막아요. 이상한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전은 이도저도 아니에요. 물어는 보러 오는데 의사결정이 되게 늦어요. 의사결정이 안 되고 있는 도시. 이게 딱 광주, 부산 중간뛰기인데 이도저도 아닌. 그 뭐 대전 쪽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근데 물어는 많이 봐요. 다른 데도 제 카페 가입한 조합원들이 꽤 있고 뭐 성남 3구인가 하는 데도 있잖아요. 대전에. 거기도 뭐 조합원들이 가입을 했는데
움직임은 진짜 요원한 것 같고 그래서 대전이 좀 안타깝죠. 제가 기회 될 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 대전이 과연 바뀔까라고 하는 게 조금 회의적이긴 해요. 지역적 어떤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조합은 그러나 뭐 그거는 그거고 설명을 제대로 들어보신 분이라면 여러분 조합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식하실 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망가뜨린 것도 조합원이고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조합은 본인이에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이 이걸 고쳐낼지 어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기대가 잘 안 되는 지역이기도 해요. 지역적 특성이.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뒤늦게라도 뭐 이렇게 몇 사람들은 그 전부터 뭐 저한테 자꾸 질문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